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쿨한 독재자라고 칭하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내 갱단 멤버 혐의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은 여전히 혼란입니다. 상무장관은 애플 제품과 컴퓨터 등 관세를 면제한 건 일시적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예 면제한 적도 없다면서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반도체에 관한 관세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방향이나 목표가 오락가락해서 국내외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시점입니다. 공화당은 날이 갈수록 중간선거에서 질 것을 크게 걱정합니다. 억만장자 레이 딜리오 씨는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거듭 말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특정 품목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제 영향으로 약한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주택값을 잡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없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많은 주택시장에서는 경제 불안 때문에 바이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큰 부자들도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취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장은 메디케이드 삭감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자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관저에 들어가 불을 지른 방화범이 체포됐습니다. 민주당이 샤피로 주지사와 가족은 당시 잠을 자고 있었지만 대피했습니다. 집의 한 방은 완전히 전쟁 중 폭탄 맞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오늘의 미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의 미국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방송이라는 것은 방송국에서 진행될 때도 어떨 때는 이제 어떠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2대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컴퓨터를 새로 보통 저는 그 맥북을 쓰고 있는데 윈도우로 하나를 샀어요. 윈도우로 하나 샀는데 이상하게도 어제 밤에 잠잘 때도 멀쩡했고 오늘 아침에도 멀쩡했는데 제가 이 유튜브의 창을 켜는 순간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켜놨던 케이블 텔레비전들도 다 끄고 다시 켰더니 켜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께 생중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댓글창에서 여러 가지 생방송을 보시면서 의견을 나눠주시는 이 창까지 저의 이 맥북에 전부 이 안에 집어넣었거든요. 지금 OBS, 원래의 저의 구글 드라이브 프로그램, 또 이 프로그램 모든 것들이 지금 함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활할지는 방송을 진행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별 문제가 금방 생겼네요. 네,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뭔가가 아무튼 조금 오늘 이상해요. 하니까 그러나 준비한 방송 그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 혹시 컴퓨터에 부하가 걸린다던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자, 관세부터 가죠. 관세부터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장관의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장관 두 사람이 주말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관세에 대해서 또 이제 다른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오늘의 미국이 주말에도 방송이 되잖아요. 저에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댓글에 써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거짓말을 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죠. 관세 면제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설명을 또 뒤에 붙여서 거기까지 다 못 알아들으신 거죠. 관세 면제했습니다. 그런데 오락가락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정도. 그러면
국가의 방향이 관세라는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함께 일을 해야지 되는 것들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거짓말 방송을 한다고 오해하실 정도라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부과했다가 면제했다가 유예했다가 또 특별히 뭐 영국에는 그대로 부과하면서 중국에는 면제가 되는 이런 애매모호한 반복되는 불안정함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한 주일 동안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야에서 불안정감이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어제도 이제 모든 뭐 장관들, 관계자들이 텔레비전에 총출동을 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더 복잡함을 붙였거든요. 상무장관이 ABC에 This Week에 출연을 해서 이거 임시다. 주말에 이제 뭐 애플 휴대폰, 애플의 모든 것,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전자제품들, 뭐 컴퓨터 스크린, 노트북 등등의 관세를 면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일시다, 일시적인 거다. 상무장관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의약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 관세 붙일 때 또 이것도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관세에서 면제받지 못할 것이다. 이미 면제받은 국가가 많은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국가. 그런데 대통령은 중국은 특히 더 그렇다. 절대로 면제받지 못할 것이다. 면제된 적이 없다. 단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다. 면제했다는 보도는 거짓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저 다른 관세율로 이동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중국에 145% 관세를 붙이기로 한 데서 지금 125%는 안 붙인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20%는 펜타닐에 대한 거, 그거 붙인다고 한 거죠. 그 말 맞습니다. 그러면 애플에 대해서도 그럼 관세 안 붙이겠어요? 애플이 뭐 인도에서 20%, 중국에서 80%가 생산되니까. 그런데 125% 관세 붙인다는 것만 안 붙이고 20%는 붙인다. 이제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또 행정부에서 1시간 뒤에 기자회견을 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알 수 없는 정말 뉴스 따라잡기도 힘들 뿐더러 무엇이 지금 정확한 건지 아무도 모르고 분위기 따라서 반응 봐가면서 지금 말 바꾸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기술 투자가들이 전자제품에 대한 면세 조치에 잠시 기뻐했다. 이게요, 주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장외 거래라는 게 있으니까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테크놀로지 주식들은. 일부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칩에도 예외를 뒀으니까. 그러다가 오늘 제가 좀 전에 이 텔레비전이 될 때까지만 보면은 파란색은 파란색이지만 약간의 정말 미미한 파란색이거든요. 이 기술 분야, 테크 분야의 투자자들이 전자제품에 대한 면세 조치에 잠시 기뻐하긴 했지만 너무 신호가 엇갈리니까 계속 불확실성만 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분명히 또 혼란스러운 한 주일을 맞이할 것이다.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이번 주 한 주일을 예상을 한 보도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미국의 많은 이제 다른 신문의 탑 뉴스들도 좀 전해드릴 텐데, 우선 그 전에 다른 나라에서 본, 그 다른 나라에서 한마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입니다. 메일 앤 가디언이라고 이 영국 신문 가디언을 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신문이거든요. 이 신문에서 어리석음의 문제다.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네요. 보시면은 보세요. 이 어리석음의 문제다. 무엇에 대한 어리석음의 문제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무대로 전환을 시켰다. 이게 남아프리카에서 발행되는 메일 앤 가디언, 굉장히 좋은 신문이에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좀 새로운 시각을 볼 때 이 신문을 많이 보거든요. 여기에 이제 알리 리다 칸이라는 분이 이렇게 어리석음이라고 했잖아요. Problem of 어리석음. 그의 정치 스타일이 장기적인 번영을 할 수 있는 길을 희생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딱 그 감정적인 만족, 그러니까 자기 만족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뭐 희망 고문일 수도 있고
그런 만족을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정책 같은 것을, 정책들은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정책을 너무 그냥 심플하게 이렇다 저렇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고,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을 믿습니다. 언제 면제했어? 애플에 대해서 뭘 면제했단 말이야? 이러면 그 말을, 대통령의 말을 믿죠. 그러면서 위안을 찾는 방식으로 거기에만 모든 능력을 집중하는 것 같다. 이게 바로 남아프리카에서 발행되는 메일 앤 가디언이라는 신문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이제 오늘로써 모든 관세에 관한 정리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의도 자체는 좋은 의도일 수도 있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은 완벽한 제도나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이 관세 제도에 대해서도, 또 특히 중국에 벌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봐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손을 보는 것도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거 뉴욕타임스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오늘 딱 선언을 했어요.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은 결국은 지난주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가장 안전한 자산, 채권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 글로벌 재정 분야에서 가장 믿을 만한 미국의 채권이 이제는 불확실성으로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쉐이크 페이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안전한 미국 본드가, 이거는 관세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의 결론이고요. 워싱턴 포스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요, 이 두 가지인데, 우선 이거 왼편 것부터 조금 보시면, 워싱턴 포스트는 제목만 보세요. 글자가 좀 희미합니다. 그러면 제조업들이 너무 불확실한 계획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편으로 가면은 이 칩이라든가 랩탑이라든가 전화기라든가 이런 그 업계가 여전히 상무장관과 대통령에 따르면 특별한 관세는 적용을 받는다. 중국에서 오는 거 125%만 면제니까 20%는 관세 적용을 받는다. 이것도 또 나중에 무엇으로 계산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의 결론을 또 보시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직까지는 그 해외의 많은 매체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예상하기를, 그래도 설마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라고 하면 이런 때 이제 유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국과 손을 잡겠지.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지금 심각하게 시작됐는데 중국의 손을 잡겠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지난주 중간까지 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동맹국들이 무역 전쟁에서 이제 슬슬 이제 빠지려고 하는 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을 방문을 합니다. 뭐 베트남 뭐 있을 수 있어요. 베트남보다도 더 규모가 작은 이런 나라를 왜 방문을 하겠습니까? 매력 여행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사람들에게 중국을 매력적으로 보이고 미국에서 떨어져서 중국으로 와라 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나섰어요.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 무역 전쟁에서 조금 이렇게 좀 멀어지려고, 예전 같으면은 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협조하시오 이러면 협조를 많이 했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고 있다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중국이 요즘 말하는 걸 보면 어른 같아요. 오히려 물론 중국이란 나라가 거대한 나라고 역사도 깊고 인구도 너무 많고 땅덩어리도 엄청나게 크니까, 그러니까 뭐 대국다움이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거 예외둔다 저거 예외둔다 하지 말고 완전히 취소해라. 관세 누가 이기겠는가? 우리 중국도 싫다 이거 하면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리고 상호 존중을 하는 올바른 길로 돌아와라. 이게 이제 중국이 촉구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선 여론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미국 여론이 뭐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지금 제가 마이크를 안 켜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소리가 굉장히 작으셨겠네요. 이거 어쩜 좋죠? 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까? 그래도?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은 마이크 들리시죠?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아무도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제가 마이크가 지금 떨어진 거 아니고 안 단 것 같은데. 어쨌든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관세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관세 아름다운 것이야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CBS, 영국의 YouGov가 공동으로 성인 2,4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75%가 결국은 하루 자고 나면 이렇게 저렇게 변하기는 하지만 관세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야. 75%가. 여기 이제 공화당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도 결국은 가격은 상승하고 말 것이야. 이렇게 답한 사람 48%. 영향이 없거나 불확실해. 22%. 가격이 내려갈 거야. 장기적으로는. 30%. 8일에서 11일까지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건요, 3월 달보다 더 우리가 재정적으로 나쁜 위치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은 아니네요. 7%포인트 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관세에 대한 영향이 쫙 퍼지기 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거잖아요. 뭐 5월달, 6월달 돼서 기본적으로 10% 관세는 부과가 되니까 게다가 되고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알루미늄, 뭐 코카콜라도 무슨 뭐 재료를 바꿔야지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부터는 더 여론은 달라질 겁니다.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이 무척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지난 주 중반부터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헤드라인은 더 힐의 헤드라인인데 무역 전쟁이 완전히 그 political wipe out, 완전히 우리를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강해집니다. 란 존슨 상원의원 같은 경우 관세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부분적으로 지지하지만 이거는 심지어 민주당인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필요한 때 관세로서 뭔가를 조정하는 권한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공화당 의원은 존슨 의원은 너무 거칠지 뭐 말이 좋아서 거칠지지 이게 그야말로 뭐 종횡무진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면 무슨 뭐 한 걸음 나가는 듯하다 두 걸음 뭐 뒤로 가고 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거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변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기업이 변동성 엄청 싫어하죠. 최종 목표가 뭡니까? 지금 많은 매체나 다른 나라에서 관세 시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물어오던 거잖아요. 최종 목표가 뭡니까? 이게 바로 공화당 상원의원의 얘기입니다. 어제 누가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께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경제 전문가였어요. 컨설팅 회사의 경제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관세 이런 것보다도 권력을 시험하는 시험대인 것 같아. 그게 더 큰 목적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탐 틸리스 상원의원 요즘 공화당 의원으로서 많이 얘기 나오죠. 중간선거에서 이건 정말 우리가 엄청 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한다. 테드 크루스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럼 진지하게 끝까지 하든가. 어제 테드 크루스 연방 상원의원은 토요일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UFC 격투기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때 뭐 애플이라든가 여러 그런 전자제품 품목에 대해서 일단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관세를 면제하겠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125%, 20%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론 비위를 맞추려고 갔는지 모르지만 UFC 가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 또 누가 있었죠? 뭐 국가정보국장, 일론 머스크 아들 트럼프의 아직 어린 그냥 손녀 그 골프 잘 치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못 치는 그 골퍼하고 또 더 어린 뭐 손주들 데리고 가서 막 그 UFC 그 장소가 젊은 남자들이 USA 엄청난 지지를 했죠. 지금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할 땐가
관세 전쟁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일관적으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는 사람이 지금 공화당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탐 틸리스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공화당이신 분들, 공화당의 많은 정책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1982년도 레이건이 나중에는 그래서 관세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중간 선거에서 하원은 뭐 그때 무슨 유권자들이 부정적인 경제 전망, 막 금리도 높고 해서 26석을 잃었고요. 상원도 한 석을 잃었고요. 뭐 경제가 나쁘니까 이 관세 때문에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재정 책임법이다 해서 뭐를 통과시키고 뭐 했는데 아무튼 뭔가 경제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은 금방 이게 결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런 법을 뭔가를 통과시켜서 공화당이 이득을 본 게 연방 수입이 지금 연방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늘어난 게 뭐 전체 뭐 수입이 뭐 1% 정도 늘어났던가 하는 대신에 의석을 하원에서 26, 상원에서 한 석 잃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관세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유권자들이 그것을 대통령의 생각대로 지지하지 않는 한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소리는 그래도 다행이네요. 들렸었는가 보네요. 아마 저도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생방송을 하는 게 이제 얼마 안 됐고 처음이고 해서 잘 모르는데 이 마이크가 안 돼도 아마 컴퓨터에 있는 어떤 마이크를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앞으로도 하실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컴퓨터의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아마 들어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도 내장 마이크를 설정을 꺼놨으면 안 됐을 텐데 아마 켜놨었던 것 같아요. 소리 안 난다는 얘기는 없으신 것 같고 자, 두 번째 섹션 오늘의 미국입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났었죠. 주말에. 아니 잠을 자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그 생각나시죠?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떠오르는 그 스타이기도 하고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의 주지사입니다. 원래 펜실베니아의 주지사 이 사람을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연설을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고 어떤 진정성 같은 것들이 너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되잖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 민주당의 무슨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기자회견을 하고 있잖아요. 주지사와 뭐 가족이 자녀가 4명인가 그래요. 좀 많아요.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불을 질렀어요. 불 저질렀는데 그 불 저질른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범인이 체포되기는 했는데요. 이 정도로 불을 저질렀습니다. 관저에 보면은 식당이라고 하거든요. 저기 뒤에 보니까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식당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타버렸어요. 본인이 만든 뭐 휘발유와 뭐로 만들었대요. 뭐 맥주병에 넣은 그러니까 집에서 제조한 그런 것으로 2개를 던져서 새벽 2시쯤에 그래도 관저였기 때문에 이제 지키는 경호원, 경찰이 있지 않았겠어요. 경찰들이 와서 문을 두드려서 피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전부 안전해요. 강아지도 안전하고 방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시커멓게 변했죠. 방화범은 38살이에요. 펜실베니아주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38살의 코디 발머라는 사람인데 7피트니까 뭐 한 2m 정도 되겠죠. 그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경찰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 2개의 룸에 던져놓고는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자수하고 싶어 했고 여자친구가 경찰에 얘기를 했고 범인이 경찰서에 직접 등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뭐 더 조사를 해봐야지 되겠죠. 그랬더니 나는 그 저 남자가 미웠다. 주지사가 미웠고 그럼 주지사를 직접 봤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 주지사와 가족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알고 들어갔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해머로 내리치려고 했대요. 그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그 연방 그 하원 의장의 남편 누군가가 와서 해머로 두드렸잖아요, 머리를. 그러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주지사가 정말 이런 일은 이 같은 폭력은 용납해서는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게 이제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누군가가 한 번 이런 일, 뭐 해머, 무슨 집에 관저에 뭐를 던져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이제 카피캣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다가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아니다, 아니다 하고 맞는데, 맞는데로 현실로 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정치계에서는. 며칠 전에 이제 완전한 예산안은 아니지만 공화당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죠. 그때 공화당 하원 의장은 절대로 메디케이드 삭감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원 의장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행정부는요, 주정부에 지원을 하는 메디케이드 자금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건 하나의 가장 부자 국가에서,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창피할 정도로. 위의 나라 캐나다랑 보면, 미국이 캐나다가 훨씬 돈이 많지만 캐나다는 건강보험이 얼마나 좋아요. 남미, 중미도 미국보다 건강보험 좋은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고 미국에 살고 계시던 분이든 미국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시던 분이든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결국은 나이가 들수록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건강보험, 의료보험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까지 소셜 시큐리티까지 절대로 우리가 지출 삭감하는데 이건 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하나 단서를 붙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이용은 싹 다 없애버려야지. 이건 항상 어떤 조건절을 두고 뭔가를 일을 할 때 그 조건절에 맞춰서 이래서 이런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이걸 홍보를 잘하고 하면은 그렇지. 그동안 뭐 메디케어 뭐 사기가 얼마나 많았어. 내가 아는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근데 내가 아는 누구도 그걸 악용하는 사람보다는 뭐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고 뭐 어디가 또 몸이 불편하고 해서 이런 정부의 혜택을 받는 순수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제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통과시킨 예산 조정 법안이에요. 여기에 따르면 뭔가 8,800억 달러를 어디선가 감세를 해야지만 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간신히 그렇게 많이 감세한다 늘려놔가지고 뭐 프리덤 코커스 같은 아주 강성인 공화당 의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걸요 이런 데서 삭감을 하지 않고는 8,800억 달러를 어디서 절감하지? 이 방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회는 지금 앞으로 2주일 동안 휴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관련 뉴스를 들으신다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농촌 지역에 무슨 뭐죠? 이거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런 게 들어가지? 그러면 얼핏 듣기에는 그래 그게 왜 들어가? 빼는 게 맞지. 지금 맞잖아. 공화당이 하는 얘기가 맞다고 하지만요. 그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농촌 지역에 의료 이런 것과 연관을 해서 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자금을 준대요. 연방정부에서.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 은퇴해서 어디로 가나 뭐 서울에 사나 평택에 사나 용인에 사나 뭐 어디 전라도 어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나 할 때 병원이 어디야? 자동차 타고 어느 정도나 될 수 있어 생각하잖아요. 미국의 농촌 지역은 훨씬 더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너무 허약하고 병원에 가기도 힘들어요. 전문 인력도 부족하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고속 인터넷을 깔아서 요즘은 이제 무슨 뭐
좀 쉬운 간단한 것은 어떻게 인터넷으로 해서 상담하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 서비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가 뭐 치료받고 뭐 여기 이래서 치료비가 얼마예요 하는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간접적인 디지털 의료 서비스라는 그런 것으로 환자들이 장거리 이동할 수도 없어요. 자동차도 또 없어요. 트랙터는 있지만 트랙터 타고 뭐 어디 100마일을 갈 수도 없고 프리웨이 타고 건너서 해서 그런 사람들의 의료 이런 것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캘리포니아 주에서 왜 의료 그 무슨 서비스 지원하는 데에 학자금 대출 상환 이게 왜 들어가? 말이 돼? 그거 없애야지 빼야지. 왜 그러겠어요? 그 Cal Healthcare 프로그램이라는 게 메디케이드 환자, 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죠. 이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치과 의사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환자들을 치료를 하면은 돈을 일반 환자, 막 비싼 보험 갖고 있는 이런 환자보다 돈을 덜 벌어요. 의사들 가운데서 나는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우리 가족에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어서 내가 보니까 의사가 되면은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안심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조금 덜 벌면서 의사로서의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학자금 받은 것을 뭔가를 예를 들어 뭐 탕감을 해준다던가 뭐 이자를 뭐 싸게 해준다는 뭐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전혀 또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뉴욕주에 집으로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 같은 거. 그거 무슨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아닌데 이거 이제 다 없애버리자 하면은 뭐 얼핏 듣기는 그래 맞아. 그것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할 수도 있지만 악용은 요만큼이고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는 가족도 없어요. 나를 돌봐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도와주는 이것도 사실은 직접적인 자금을 직접적인 그 의료비라는 메디컬 비는 아니지만 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예방의학도 되고 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전에는 방송하면서 드려본 적이 거의 없는데 뉴스도 많을 뿐더러 이게 뉴스가 요즘은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살짝 들어가면 무슨 소셜미디어나 각자에다 정치인들의 소셜미디어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기 때문에 참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아,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그 시기에 일론 머스크만 간 게 아니라 요즘 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전과 많이 바뀌었어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 격투기 구경하는데 갔다고 하네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격투기의 그 CEO 데나 파이트와 오랜 동안 친구이고 또 격투기에 나와서 싸운 사람들 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공통적인 하나는 하느님 아버지, 오 주여, 이제는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열심히. 또 하나는 특징이 요즘에 챔피언들의 특징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이래야 인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그제도 보니까 비디오로 봤어요. USA 막 이거는 너무 막 저는 무서울 정도. 사람들마다 너무 좋아 막 여기서 뭐가 막 엔돌핀이 솟아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좀 무섭거든요. 그 집단적인 막 그런 것들이 무서운데 USA 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왔다고 YMCA를 틀어주니까 아니 그날이 춤출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막 대통령이 또 거기에 맞춰서 춤추면 더 좋다고 그렇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를 보면은 굉장히 이분이 지금 릴렉스하구나. 전보다 많이 일기 때보다 편안해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골프 치죠. 골프 2번 치는 적도 있죠. 그리고는 거의 본인의 부동산으로 갑니다. 아니면 스포츠 이벤트에 가죠. 이 UFC는 2번째 가는 거잖아요. 취임식하고 다음날 갔는가? 아무튼 제일 먼저 간 곳이 당선되고 제일 먼저 갔던가요? 아무튼 UFC 여기였었죠. 취임식하고 갔던가요? 취임식하기 직전에 갔던가요? 슈퍼볼도 갔죠. 그리고 데이터나 500. 뭐 그런 곳. 또 NCAA 레슬링 챔피언십 이런 데도 가고
좀 그런데 다 지금 엄청나게 뭔가가 세계도 불안하게 돌아가고 할 때인데도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쫙 생각을 해보세요. 이 UFC의 일론 머스크,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연방수사국장, 캐시 파텔, 그리고 무슨 뭐 게브리엘 기포트 국가정보국장, 보건복지부 장관, 테드 크루스 연방상원의원, 손녀 딸 안 붙여도 되죠. 손녀, 무슨 뭐 손자, 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릴렉스하다, 제 느낌입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보고 계시고요. 지금 방송 제대로 나가고 있는 건 맞죠? 일반인들도 이렇게 골치가 아픈데 댓글창에 아마 한국 정치도 막 달아주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MJ라는 분이 한국 정치 얘기까지 겹치면 너무 버겁습니다. 그 얘기는 좀 접어두시죠.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이 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많은 그 후보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좀 많이 써주시기는 하셨네요. 어떤 분은 간단하게 어휴라고 쓰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경제 뉴스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지금 달러가 다른 중요한 그 통화하고 비교해서 자꾸만 가치가 떨어져요. 4% 이상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4%까지는 간 것 같은데요. 4월 1일 이후에 떨어진 그 수치가 4%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달러가 약해지고 하면 결국은 미국이 어려워지죠.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규모로 보면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그런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헤지펀드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 씨, 이분의 얘기를 많은 매체에서 막 크게 써주고 있습니다. 경고성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듣잖아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돈에 대한 감각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정보가 많으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는 빠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경기 침체 이상의 우려 같은 것을 걱정한다고 CNBC 같은 데 많이 나와요. CNBC에도 많이 나오고 그 미터 프레스에도 나오던데요. 주말에는 그 MBC에. 나는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그 설립자예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거 잘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무역 중단되고 그 사이에 또 빚은 계속 또 증가하잖아요. 이 빚을 갚는다고 무역 관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는 다들 아주 선생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같은 그 시스템 자체를 그냥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서 갈아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가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 깨버려. 근데 다 깨고 나서 다음에 대안이 뭐야? 대안이 없어요, 지금. 이런 구조가 어떻게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분이 역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네요. 역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 이런 것도 꼭 관심이 가죠. 첫 번째, 헤지펀드 억만장자예요. 경제. 두 번째, 정치의 그 내부적인 갈등. 세 번째, 혼자 살지 않죠. 국제 질서. 네 번째, 현대 사회에서는 테크놀로지, 기술 발전. 5번째, 전 여기서 딱 와닿습니다. 5번째, 1, 2, 3, 4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5번째가 홍수, 팬데믹, 자연재해나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근데 말씀드리다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것들도 인간이 너무 머리 좋고 뭐 노벨상 받으신 그런 분들 같은 많으니까 예측은 하잖아요. 예측이 정확하게 맞진 않더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 줄이겠다고
대비를 하죠. 근데 지금은 자연재해, 팬데믹이라든가 홍수와 같은 그런 자연재해, 여기에 대해서는 다 지금 삭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삭감하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분이 이 5가지가 너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는 이분도 역시 이해할 만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인정을 한다. 근데 너무나 혼란스럽게 실행이 돼서 세계적인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다자주의, 이게 이제 세계의 그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얘기를 하죠. 미국이 주도한 다자주의에서 이제는 미국만 원하는 일방주의로 가자는 거다. 일방적인 강요로 가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화폐의 근본적인 가치, 달러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채권시장 붕괴, 달러, 무슨 국내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 국제적인 갈등, 이게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헤지펀드, 이 전문가는요, 그러면 1971년 뭐 리처드 닉슨이 뭐 근본이 뭐 폐지 뭐 이런 등등, 그때보다도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2008년도는 글로벌 금융위기였었잖아요. 우리 무슨 막 파생상품 만들어내고, 뭐 닷컴 버블이 있고, 주택시장 버블이 있고,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자들이 협력을 해서 뭐 적자도 기본적으로 줄이고, 미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이분은 좀 평화롭게 하려면 양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힘이 강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양보를 해,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변화를 피할 수 있는데, 지금 본인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그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인분들 가운데서 집은 누구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또 그 마음속에 있는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 며칠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내가 집값을 잡겠다. 집 공급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공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에 이제 그 서명도 했었어요. 서명도 했는데, 이게요, 다 뒤로 가려졌어요. 요즘에 구체적으로 무슨 주택 문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역 전쟁 하느라고, 이민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하느라고, 연방 정부를 줄이는, 그리고 뭔가 단속하고 뭐 규제 완화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하느라고 이 약속했었던 경제와 주택 값 잡기, 이런 것은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오늘 더 힐의 보도입니다. 사실 2024년도에 경제와 함께 이 주택 문제가 선거를 치를 때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었죠.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그 대통령 되자마자 행정명령에 서명까지도 했었는데, 그 뒤에는 안 되고, 무역 문제 말씀드려보면 이 관세 때문에 원자재 오르잖아요. 캐나다에서 원목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민 문제, 그럼 그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또 누군가가 집을 지어야지 되는데, 집을 지을 때 쓰였던 많은 노동력, 불법 체류자들이잖아요. 섀도우 경제라고도 볼 수 있고, 섀도우 노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것도 지금 나쁘죠. 그 연방정부 규모를 막 축소했어요. 그러면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도 지금 이제 관세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이민 전쟁 계속 가면은 여기도 더 본격적으로 어려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게 이제 보통 미국 주택시장이 가장 호황을 누리는 때는 당연히 봄이죠. 봄인데 올해는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크니까 거래 주춤하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거 2008년부터 시장 붕괴가 오는 것 아니야?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근데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약간 말초적인 것을 많이 보도하니까 조금 깎아서 들으셔도 되기는 되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적어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서 건축 자재 비싸지고 노동력 비싸지고 게다 대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도
주식시장이 저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은퇴연금 같은 거 막 깎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그런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젊은 그 주택 구입자들은 또 퍼스트 홈 바이어가 많을 테니까 내가 이걸 페이먼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것을 굉장히 걱정한다고 하고요. 또, 야, 이거 경기가 침체되면은 집값이 떨어질 거야.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 모기지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집값은 뭐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많이 오르던 조금 오르던. 물가는 올랐어요.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새 집에 대해서 보험료는 어때요? 막 2배, 3배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져서 새 집 누가 함부로 지으려고 하겠어요? 건축자재 비싸고 노동력, 인건비가 그렇게 비싼데 그리고 이자율도 4월 9일에 이자율이 6주일 만에 최고인 6.95%. 그러니까 재정적인 불안, 급변하는 경제 뉴스,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할 뭐 그럴 요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5대 뭐 대도시에서 주식시장이 얼어붙을 위험이 많다는데 플로리다주 참 이래서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팬데믹이 한창이고 있었을 때 캘리포니아주는 어느 주보다도 마스크 먼저 쓰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플로리다 같은 데 마스크 안 쓰고 그리고 그때 막 뭐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로 가고 뭐 누구는 또 플로리다주로 가고 아, 저희가 소득세가 없어. 저희가 자유로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팬데믹 때는 또 재택근무도 있으니까 내가 회사는 캘리포니아라도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했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텍사스 집 사서 집이 싸다고 거기 가신 분들 너무 더워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은 싼데 이게 웬일이야. 보험료가 엄청 비싸네. 재산세도 엄청 비싸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 좋고 나쁜 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좋고 나쁜 걸 같이 보느냐 아니면 내가 좋은 것만 보고 결정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로리다주로 이사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요 무슨 뭐 윈터 헤이븐, 템파, 웨스트 팜비치 여길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답니다. 보험료가 엄청 비싸고 그리고 그쪽에 콘도 같은 데는 막 무너지고 이랬잖아요. 뭐 해수면의 변화 때문에 기후변화와 연관이 돼서 그러니까 보험료가 엄청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생활비도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건 문제가 썬벨트 지역에서도 이게 주택시장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애리조나 피닉스, 투싼 같은 경우도 그렇다. 이건 이제 데일리 메일의 보도였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주택시장에 관한 보도는 제가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기사 자체는 길었는데 엄청나게 긴 길이의 부자들의 스토리였어요. 뭐 부자들의 스토리를 그렇게 많이 뭐 일반인들이 뭐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짧게만 전해드리겠는데 한마디로 가장 부자 사람들도 지금 그 주택 딜 하는 것에 그러니까 적어도 수백만 달러 이상 되는 그런 딜 하는 것에서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뭐 얼음을 넣었다. 뭐 뉴욕이라든가 팜비치라든가 플로리다주에 또 로스앤젤레스, 벨에어, 콜로라도의 아스펜 이런 데 이제 부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냥 얼음이 그냥 쫙 꼈대요.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10%가 주식하고 뮤추얼 펀드 전체 자산의 36%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머 내가 저렇게 떨어져. 오늘은 조금 올라갔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부자들도 저 이거 이 얘기 듣고 웃었어요. 부자들이요. 그 돈이 아무튼 페이퍼로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가난해진다고 느낀대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큰 돈을 쓰지? 해서 부자들조차도 요즘은 주식을 마음대로 아니 주식이 아니라 집을 사는 거 여러 가지로 보류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주택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분의 의견이에요. 전문가 얘기가 아니라 황남현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한 2%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럼 집값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렌트비는 올라갈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 섹션입니다. 마지막 섹션에서 전해드리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 정상 가운데서 처음으로 초대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했는데 또 했어요. 자, 내가 독재자 치고는 멋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독재자야.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죠. 나이브 부켈레라는 대통령입니다. 보통 집을 이사가고 큰 일이 있고 사람을 초대할 때 제일 먼저 초대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의미를 두고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가장 쿨한 독재자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엘살바도르로 미국이 갱 용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추방을 했을 때 그걸 비디오로 동영상 공개를 바로 이 대통령이 직접 한 겁니다. 2019년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 대통령이 당선될 때 내가 갱단 범죄 그냥 확실히 잡겠어. 살인을 잡겠어. 대처하겠어. 뭐 이런 비상사태법을 발효를 했습니다. 그 사태법을 발효를 해서 8만 5천 명이 체포가 됐답니다. 2022년도인 것 같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물론 살인사건도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또 가두고 하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지지율도 또 높아요. 2024년도에 재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지율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답니다. 공개적으로 비난 잘못하고 하면은 바로 이런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8만 5천 명을 체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인 인권 감시 기구가 있죠. 이 8만 5천 명 체포한 사람 가운데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된답니다. 8만 5천 명에서 8,500명이 아니라 1,000명 정도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 나머지는 그럼 뭡니까? 우리가 공포 정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인권 감시 기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무고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테러리즘 수용소라는 이름을 딱 그렇게 붙인 이곳에 가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체였던가요? 엘살바도르가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새로운 독재 국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을 초대를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지금 창이 안 열리기 전까지 어디까지 봤냐면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진 점이 이런 점이에요. 다른 나라의 정상을 초대를 하잖아요. 다른 나라의 정상을 초대를 하면은 이상하게 많이 동행해요. 장관들을. UFC 갈 때도 장관들을 몇 명이나 함께 갔잖아요. 그러면 경호비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백악관 집무실이니까 보니까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에게 그리고 그렇게 대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기자가 오늘도 보니까 좀 까칠한 질문하니까 왜 그런 질문밖에 할 게 없느냐 하면서 크리스티 노엠보로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크리스티 노엠이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너무 고맙다. 우리 이 갱단 뭐 이런 거 이민 불법 체류자 체포해서 엘살바도르 감옥에 가둘 수 있게 협조해줘서 너무 고맙다. 지금 그쪽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에 지지를 하고 협조를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엘살바도르의 바로 이 젊은 대통령뿐입니다. 이름이 뭐죠? 이름이 나이브 아닌데 나이브 부켈레라는 이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엘살바도르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엘살바도르 갱단이니까 데려가시오 하면 네, 웰컴하고 그건 당연히 받고 이번에는 베네수엘라 갱 멤버다 하고 갱단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갔잖아요. 아주 중국이 아니라 중미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요건을 다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법무장관도 그렇고 국무장관도 그렇고 해외 순방할 때 엘살바도르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마가와 결합을 아주 잘합니다. 마가와 결합을 아주 잘해서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시펙에서 마가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정치행동위원회 시펙에서 연설하고 있잖아요. 어제 소개를 해드린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처럼. 그리고 2019년도에 대통령이 되고 2024년도에 재선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취임식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민에 관한 협조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대우를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못 봤어요. 텔레비전이 안 나와서. 엘살바도르 대통령 앞에서 엘살바도르 그 감옥에 행정 실수로 간 메릴랜드 남성이 있잖아요. 그 남성 그 미국으로 돌려보내라 아주 법원에서 애매하고 모호하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대통령도 뭐 권한을 쓸 수 있지만 외국인 적대법을 써서 사람들을 그렇게 추방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뭐 이게 잘못 추방된 거니까 데리고 와야지 되는 게 맞아. 애매모호하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방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는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니까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판결을 내릴 무슨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가요? 연방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연방 대법원이 실제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다. 변호인들이 확대 해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연방 대법원이 애매하게 판결을 하긴 했어요. 하급법원 판사가 데려와야 된다. 왜 죄 없는 사람을 갱단도 아닌데 갱단이라고 하고 거기에 가뒀으면 미국이 당연히 데리고 와야지 여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 말이 맞긴 한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를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한국인이죠. 유학생이니까. 한국 유학생이 5년 전에 교통티켓을 받았대요. 교통티켓을 받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학생 비자 취소 통고를 받고 지금 그것도 금방 나가라고 추방될 위기에 있다고 하거든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미국을 떠나라. 지금 그 OPT로 여기서 고등학교도 다녔고요. 대학도 나오고 해서 OPT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 젊은이가 계획이 있겠죠. 유학생인데 고등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대학도 여기도 다니고 여기서 지금 일도 하니까 완전히 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은요. 뭐 부부 싸움을 했다던가 뭐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아주 심플한 교통 티켓 이런 것만으로도 비자를 취소하고 내쫓고 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말씀은 뒤에 조금 아꼈다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도 월요일인데 어떤 분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얼굴이 나긋나긋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추방되거나 비자가 취소되거나 어쨌든 무슨 일로든 인생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전부 유색인종이다. 고로 트럼프 행정부는 유색인종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